안녕하세요. 오늘 워홀 톡톡 발표를 맡은 손민희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고, 기간은 23년 4월부터 24년 2월까지 10개월간 거주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의 소제목은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모습으로 정해봤습니다. 워홀을 하면서 도전해야 하는 것도 많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도 알지 못했던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진행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행 계기, 두 번째는 현지 생활, 세 번째는 구직 과정, 네 번째는 여행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점 이수는 다 하고 졸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전부터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업도 해야 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상태였는데 제게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신청했던 23년 당시에는 캐나다 워홀은 만 30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을 한 상태였다면 포기해야 할 게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금 다녀오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가기 전 가장 큰 장벽은 아빠의 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PPT를 제작해서 아빠 앞에서 PT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워홀에 관한 기본 정보와 왜 지금 가야 하는지, 가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 목표에는 영어 실력 향상, 다양한 경험 쌓기, 외국인 친구들 만나기와 같은 것이 있었고, 특별히 해외 통신원 활동을 신청해서 그곳에서 쌓을 수 있는 스펙은 쌓아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이러한 발표로 아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1월 14일에 신청을 해서 2월 1일에 인비를 받았고, 건강검진과 나머지 준비를 마치고 4월에 출국을 합니다. 캐나다 출국 전에 한국에서 했던 준비는 우선 첫 번째로 영어 공부였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기에 영어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았고 전화 영어와 개인적인 공부로 영어는 대체했습니다. 제 영어 실력은 독해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빠른 속도의 리스닝과 스피킹은 말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 한 달간 매일 전화 영어를 하면서 기본적인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은 좀 낮추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 물품들을 구매했습니다. 멀티탭이라든지 화장솜, 면봉 등등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부과 약입니다. 무조건 여드름 관련 연고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여드름으로 정말 고생을 했어서 한국에서도 여드름이 조금씩 났던 피부를 갖고 계셨다면 에크논이라든지 에스로반 연고는 꼭 챙기셔서 고생을 조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전 일을 조금 천천히 구할 생각이었기에 생활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세웠던 목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학원을 8주간 신청해서 다녔기 때문에 숙소도 자연스럽게 홈스테이로 구했습니다. 어학원을 고르는 방법은 저의 경우는 3군데 유학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워홀 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원까지 상담을 받아서 총 4군데의 가격을 비교해서 결정했습니다. 대형으로 갈 것인지 중소형으로 갈 것인지 조금은 더 학습 위주의 학원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액티비티가 많은 학원을 선호하는지 상담 실장님께서 여쭤보실 텐데 그러면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은 몇 가지 학원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저의 경우는 중소형 학원에 학습량이 많기를 원하고 그래도 적절한 액티비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학원이 VGC였고요. 어학원 가격은 유학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발품을 어떻게든 많이 팔아서 유학원별로 비교하고 가장 괜찮은 가격을 제시해주는 학원에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도 달별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8주 과정의 가격이 $2,606였고요. 거기에 홈스테이는 매달 $1,000씩 홈맘한테 지급하면 됐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홈스테이에서 2달만 살고 룸렌트로 이사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거주했던 홈스테이가 삼시세끼 밥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 가족분들도 너무 좋았고
가격도 저렴했어서 캐나다에 있었던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총 16명이 사는 집이었는데요.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한 불편함도 전혀 없었고 홈맘 애기들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서 같이 잘 놀고 같이 소풍도 가면서 제게는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액티비티는 어학원에서 다 같이 야구장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응원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재미는 없지만 경험해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튤립 축제, 불꽃 축제라든지 다양한 경험할 것들이 많으니 꼭 시기에 맞춰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력서 양식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딱히 이력서 양식이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구글 검색해서 여러 예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포맷 하나 고르셔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작성하시고 경력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때 본인이 가능한 시간을 이력서에 적어 놓으면 좋은데요. availability라고 적고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놓으면 매니저분들이 그것을 뽑을 때 고려해 주십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우리나라 알바몬 같은 개념의 인디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지원했을 때 연락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구글맵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가게들을 한번 싹 본 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거 괜찮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추려서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가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떨리긴 하는데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괜찮아집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일 구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이력서 놓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놓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매니저에게 전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매니저가 있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면접 영어를 준비해서 두들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비시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워크비시에서는 이력서를 15장까지는 무료로 프린트를 해주고 있어서 주변에 워크비시가 있다면 이력서 양식만 작성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프린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를 처음에 지원하고 싶었는데 스타벅스는 온라인 지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올리면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고 한국인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베뉴라고 하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구인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일이 너무 안 구해져서 처음 구한 일은 우베뉴에서 지원한 한인 카페였습니다. 현지 카페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한인 카페에서 일하면 경력도 쌓이고 다른 카페로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한인 가게에서는 절대 일을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손님들은 90% 이상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첫 시스템 익히기에 한인 카페여서 더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첫 근무지가 한인 카페인 라포레였고요. 두 번째는 베스킨라빈스, 세 번째는 블렌즈 커피였습니다. 라포레의 경우는 대형 카페예요. 사람이 정말 많이 옵니다. 일할 때는 진짜 힘들긴 했는데 여기서 일할 때 일을 정말 많이 배워서 다른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라는 한국과는 달리 모든 걸 알바생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케이크도 알바생이 만들어서 여기 보이는 게 제가 만든 케이크고요. 이게 만들 때 생각보다 팔목이 너무 아프고 모든 케이크가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주문도 엄청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커스텀을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에 부담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케이크 사이즈에서부터 모양, 아이스크림 맛, 위에 토핑까지 다 고를 수가 있어서 영어를 못 알아들었을 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베라는 조금만 일하고 그만뒀고 블렌즈 커피에서는 정말 재밌게 일을 잘 했습니다. 베라 블렌즈 다 혼자서 일했었는데 제가 일했던 블렌즈 지점은 보통 단골 손님들 위주로 오시는 카페라 메뉴를 다 암기해서 음료를 제공해드리고 손님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닌데 제가 가진 돈의 한계 안에서는 많이 다닌 편이었던 것 같아요. 빅토리아는 홈스테이 동생들과 같이 다녀왔는데요. 아기자기하게 정말 예쁜 도시였습니다. 밴프 제스퍼는 저는 10월 달에 가족들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놀러와서 다 같이 다녀왔는데 진짜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밴쿠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이기 때문에 친구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다녀왔습니다. 밴쿠버와 비슷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갔을 때도 비가 왔는데 밴쿠버보다는 확실히 도시 느낌이 있습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랐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워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뉴욕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아껴둔 다음에 밴쿠버에서 뉴욕으로 간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마지막 4박 5일 여행을 뉴욕으로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여행했는데도 위험한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었고 일찍 다니고 하니까 오히려 밴쿠버보다도 안전했던 것 같고 지금도 또 가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여행지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실 예정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여행지를 꼭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에 무조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워하고 극아이의 성격이어서 나서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이곳에서 일을 구하고 살아내려면 직접 매장에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구직을 하러 다녔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많이 변화됐다고 느껴요. 그래서 새로운 나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워홀 속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는 안 하긴 했지만 미더블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든가 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라떼아트 원데이 클래스를 현지에서 들었는데 영어로 진행되는 클래스를 내가 들을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더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체험도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알차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크게 얻고 돌아온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진짜 해보니까 못할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다 경험이고 언젠가는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워홀의 가장 큰 성취거리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긴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